그런데 너무나 잘 나가서 너무나 잘 살 것만 같은 석유 부국들이 점차 긴장하는 시대로 들어가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 상황을 이끌어낸 아주 중요한 현대의 혁명이 있습니다. 미국의 Shale Revolution 또는 Shale Energy Revolution이라는 사건입니다. Shale 에너지 혁명. 석유는 오랫동안 바다에서 유기물이 땅의 바다 밑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퇴적이 되고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면서 오랜 시간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석유와 가스가 나온다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유와 가스가 밑에 층에서 깔려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게 모여서 올라와서 웅덩이처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웅덩이처럼 있는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정이죠. 그래서 거기를 잘만 찾으면 거기서 석유와 가스를 뽑아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모여 있지 않고 층으로 퍼져 있는 곳이 이게 바로 셰일층이거든요. 이 셰일층은 지하 2,000에서 4,000m 사이에 있는데 뭉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여기서 석유를 빼올 방법이 없는 거죠. 모아져 있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석유를 빼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석유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어떤 사람들도 이 석유를 개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셰일층에서 1998년 미국의 조지 미첼이라는 석유업자가 새로운 시추법으로 석유를 발굴합니다. 전통적인 석유 방식은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빨대를 꽂는 것처럼 이렇게 마시는 건데요. 이렇게 모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옆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빨대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갔다가 옆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층을 파고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모여 있지 않는 것을 모이게 하려면 여기에 충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수압을 이용해서 파쇄를 하는 겁니다. 99.5%의 물과 모래를 섞었고 0.5%의 화학물질을 섞은 것을 강력하게 투하해서 틈을 벌여주는 작업을 한다. 이것을 하이드롤릭 프랙처링 또 하이드롤릭 프래킹이라고 그러는데요. 수압 파쇄법으로 셰일층에 균열을 주어서 거기에서 석유와 가스가 모이게 하고 그 모은 것을 그대로 끌어올리는 게 셰일유죠. 당연히 생산 단가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인 석유보다 비쌀 수밖에 없어요. 얼마가 되느냐? 글쎄요, 자료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보통 $60 정도로 보는데 $95로 보는 자료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0는 유가가 돼야지만이 셰일 업자들이 석유를 뽑아도 손해를 보지 않겠죠. $70, $80가 돼야겠죠. 근데 $60 이하로 들어가면 굳이 셰일유를 채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이 엄청난 셰일 가스와 오일이 미국 기업들의 혁신적인 노력으로 시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2011년에 미국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가스 생산 국가가 됩니다. 가스 생산량이 미국이 2020년에도 여전히 1등이고요. 매장량에서 보면은 미국은 사실 매장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장량과 생산량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매장량이 아무리 많아도 이거를 빼낼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018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생산 국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강력한 자원의 힘에 힘입어서 드디어 닉슨 때부터 꿈꾸던 에너지 독립의 꿈을 이루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죠. 이때 2011년 10월에 당시 미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중요한 글을 발표합니다. 미국의 태평양 시대라는 글인데요. 앞으로 세계의 중심이 태평양이 될 것이고 미국은 그 태평양 시대에 동참할 것이다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미국이 이제 눈을 아시아 쪽으로 돌리는 그러한 전환기에 와 있던 겁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달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앞으로 쓸 100년 동안에 쓸 가스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엄청난 박수를 받습니다. 2015년에 미국은 40년 만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석유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 것을 풉니다. 미국이 이제 자원의 여유가 생긴 거죠. 그렇다면 미국은 그동안 많은 공을 들여왔던 중동에서 조금은 마음을 놔도 되는 상황에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꼭 인용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미국의 사성 장군으로 전역했고 나토 사령관까지 지냈던 웨슬리 클락이라는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석유 없는 중동은 아프리카다. 누가 그 나라에 다 개입하고 싶어 하겠느냐. 그렇죠. 중동에 미국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았던 것,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중동에 관심을 쏟았던 것은 석유 자원 때문입니다.
그런데 석유 자원에 신경을 써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제 미국에게는 중동이 아니라 아시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2021년 수입량을 보면 우리나라도 역시 중동에 대해서 의존하는 양이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양이 늘었지요. 이게 우리나라는 역대 보면 최대 80% 이상을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해 왔는데요. 2021년 작년에 되면은 60% 조금 아래로 떨어집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풍부한 셰일유로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이코노미스트의 표지에 나온 것처럼 중동의 지도자들과 미국의 셰일이 대립하는 양상이 되는 거죠. 미국의 셰일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막으려면 유가를 떨어뜨려야겠죠. 유가를 떨어뜨려야지만이 셰일 생산업자들이 셰일 생산을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유가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산유국들이 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급을 늘린 거죠. 그렇지만 유가에 의존해서 국가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산유국으로서는 무한정으로 그러한 경쟁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당연히 재정에 문제가 생기겠죠. 재정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든 게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동에서 관심을 좀 더 끊으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의 부상입니다. 중국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미국을 치고 올라오는 거죠. 소위 말해서 미중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1990년에 중국이 미국 대비 GDP는 불과 6%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12%로 뛰어오릅니다. 그런데 무려 2010년에는 무려 40%로 따라붙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미국의 고민이 시작된 거죠. 1985년 미국이 이어서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라고 불렀던 일본과 미국의 GDP 격차가 40%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85년에 미국이 플라자 합의로 환율을 조정해서 일본이 따라오는 것을 눌렀는데 2010년에 40%가 됐을 때 미국이 중국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미국은 이라크 전쟁도 하고 있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죠. 그 사이에 중국은 계속적으로 발전한 겁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쏟아부은 전쟁 경비는 어마어마합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은 다 다르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다르지만 2017년 기점으로 했었을 때 한 학자는 이 전쟁 비용을 거의 6,600조 원으로 잡았을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전쟁에 투입하고 있었고 미국이 정신을 놓고 있는 사이에 중국은 따라왔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그래서 한 말이 미국이 있어야 할 곳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아시아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점차적으로 중동에서 힘을 좀 빼고 싶어 합니다. 페르시아만이 그렇게 중요한 곳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이 사오는 석유가 2021년을 기점으로 하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오는 건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페르시아만이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고 이러한 마음속은 2019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에서 그냥 나오죠. 우리가 석유를 많이 사오지도 않는 페르시아만을 왜 우리가 돈을 들이면서 미군이 지켜야 되느냐. 여기에 미국의 고민이 있었던 거고 일부 학자들은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 때 카터 대통령이 얘기했던 카터 독트린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동에서 숨을 고르려고 했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나라가 이란이고요. 그래서 이란을 어떻게 해서든지 발을 묶어놔야겠다 해서 이란과 오바마 행정부가 맺은 게 바로 이란 핵협상입니다. 이란 핵협상은 오바마의 생각은 당시 이란에서 민주화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핵협상으로 오랫동안 잡아두면 그 기간이 끝나면 이란은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가지고 이란과 핵협정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대이란 우호 정책은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중국 봉쇄 정책을 천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는 내가 하는 미국은 다르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크게 다를 바 없이 가고 있습니다. 양자 모두 미국 중심의 외교 경제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쪽이 동일한 건 또 있습니다. 바로 중동에서 숨을 고르는 겁니다. 중동에서 숨을 고르면서 중국을 포위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계는 우리가 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점차 뒤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주도해왔던 자유주의 국제질서도 약화되고 있고, 미국은 힘을 균형을 다시 조정을 하면서 중동에서 살짝 발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중동 지역에서는 특히 이 미국의 재균형 정책이 그닥 반가울 리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미국이 친미 아랍 국가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이란과 핵 협상을 맺은 거에 대해서 분노를 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를 바꾸도록 엄청난 노력을 했고, 결국에는 이란과 핵 협상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핵 협상을 살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었죠. 즉, 정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아랍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아랍과 이스라엘을 적대적인 관계로만 생각을 해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아랍과 이스라엘, 즉 친미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양측은 모두 이란을 싫어합니다. 이란이 나의 생존에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따라서 이 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쪽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문제는 잠시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팔레스타인을 지원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아랍인들의 안타까움이 묻어나고, 지도자들은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소는 실망하면서도, 그래서 이 정책의 주요 시점에서 뒤로 밀어두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가만두고 싶지 하지 않고, 그러한 이란을 이스라엘은 역시 가만두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핵 무기를 만들거나 핵 발전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온갖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이란의 핵 관련 시설을 파괴하고 핵 개발 인사들을 암살하는 그러한 작전을 펼쳐왔고요. 이제는 미국이 예전처럼 신경을 못 쓰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랍과 이스라엘의 우호 관계가 더욱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작년에 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한쪽에서는 이란과 핵 협상을 다시 살리기 위한 노력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속되었다가 지금은 사그러든 상태고요. 바로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서는 바로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외교 장관들이 만나서 미국과 포함해서 서로 악수를 하면서 우호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